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네, 나침반이라는 제목의 옛 노래 가사입니다. 아침부터 생뚱맞게 노래냐고요? 지금 민주당의 고민입니다. 조국 장관 수사 관련해서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랍니다. 그런데 이걸 관할 경찰서에다 고발해야 할지 아니면 검찰에다 고발해야 할지 아리송하답니다. 게다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한다는 점에서 모양새도 이상하게 됐습니다. 칼집에서 칼은 꺼냈지만 허공에다 휘두르는 격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와중에 링거 투혼까지 벌이고 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어찌된 일인지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수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뉴스파이터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이 사건은 27살 동갑내기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4월 19일 오전 10시쯤 119에 한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이 신고를 한 사람은 27살의 아빠였는데요. 네. 이 아빠의 신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아기가 죽은 것 같다. 라면서 전화를 다급하게 했는데 발견 당시에 이제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아이는 엎드려져 있는 상태로 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이 3개월 된 사망한 아이 말고도 네. 3살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이가 엎드려 숨져 있는 것은 3개월 된 생후 3개월 된 딸이었는데 근데 이제 박준 변호사님 예. 정말 아빠가 이제 신고해서 얼마나 상심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면서요? 수상한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 아기 엄마가 좀 문제인데요. 어허. 이웃의 진술에 따르면 아기 엄마가 아이가 이렇게 죽었다면 상당히 울거나 막 상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웃 주민 말에 따르면 아기 엄마가 딸이 죽었는데 좀 그냥 밤에 죽었다면서 울거나 하지 않더라라고 어허. 합니다. 네. 아주 덤덤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결국 이 아이는 3개월짜리 아이인데 몸을 못 가누다 보니까 베개에 얼굴을 파묻혀서 질식을 했던 것으로 질식사가 됐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양지민 변호사님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요. 세상에 자기의 생때 같은 자식이 죽었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눈물도 흘리지 않고 덤덤하게 얘기한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너무 이상하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수사기관이 결국에는 이제 아기 부모를 체포까지 했습니다. 하하. 체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네. 알고 보니까 이 이제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네. 그날의 행적을, 이 부모의 행적을 조사를 해보니까 네. 무려 15시간 동안 이 아이들을 방치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하하. 그날 7시쯤, 저녁 7시쯤에 이 부부가 술을 마시러 바깥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 집안에는 3살 아들과 3개월짜리 딸 그 둘만 남겨놓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나간 다음에 아빠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 정도에 귀가를 했는데 귀가를 해서 아이들을 살피지도 않고 집에 온 다음에 그대로 이제 PC 게임에 몰두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도 아니고 아침 7시가 돼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엄마도 들어와서 아이도 살피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오전 10시에나 인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참이 지나서 애기가 너무 울지도 않고 계속 잠만 잔다라고 해서 10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숨진 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안타까운데 아빠가 만약에 이제 밤 10시에 귀가를 해서 사실은 이제 아이가 제대로 있나만 살폈어도 그때 혹시나 이제 아이가 그러네요. 숨지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정말 알고 있는 욕을 다 해주고 싶은데 그냥 일단 철딱선이 없다고는 말로만 할게요. 이게 대체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게임하고 술 먹고 이 엄마라는 사람은 12시간 있다 들어왔잖아요. 밤 7시에 나가서 아침 7시에 들어왔어요. 아이 둘이나 있는데 아이가 3개월짜리, 3살짜리 아이가 있는 부모가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저거를 울지 않아서 나중에 가봐서 문을 열어봤더니 사망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양지민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집에 들어와서도 제가 볼 때 확인도 안 했어요. 그냥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관심도 없고 자기 게임하는데 몰두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무슨 얘기까지 한 줄 아세요? 네. 이전에도 아이만 두고 간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조금 울다가 좋아지더라, 나아지더라. 그래서 본인은 괜찮은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전에도 아이를 방치하고 두고 나간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미국에서는요. 아이 두고 나가잖아요. 바로 체포해요. 그리고 아이는 데려갑니다. 네. 보호기관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진짜 부모 자격증이라도 줘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뭐 20대 뭐 19에서 20세 사이 뭐 이런 그 부모들도 아니에요. 27, 8이면 알 만큼 아는 나이예요. 그런데 참 조금 전에 최진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3살짜리, 3개월짜리를 집에 놔두고 두 부부가 손잡고 술 마시러 나가고 나가서도 또 들어와서 게임에 몰두하고 엄마라는 사람은 그 다음날 07시에 들어올 정도면 아이에 대한 어떤 그 관리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 그러네. 더더군다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개월짜리는 목도 못 가놓아요. 아유. 이 아이는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네요. 3개월짜리는. 근데 그 아이가 엎어진 상태에서 아마 이 벽에가 눌리면서 질식사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건 뭐 제가 판단할 때는 고의로 방기 혹은 방치해가지고 아이가 죽음에 이르는 결과까지 됐기 때문에 인과관계도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님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그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조 증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집에. 그렇죠.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 것 같아요. 3세 아들도 지금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 세상에. 차례 주민 신고가 좀 있었던 걸로 세상에. 보입니다. 사고 한 달 전에 이제 이사 온 부부인데 늦은 밤에 아기가 자주 운다고 세상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도 아이가 우니까 계속 신고를 했다 그러고 아유. 경찰 신고도 하고 또 건물 주인한테도 항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너무 아이들 우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라면서 세상에. 이미 이런 어떤 징조들이 보였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요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김복준 의원님. 조금 이걸 미연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걸 좀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근데 시끄럽게 떠들고 아이가 우는 거는 오히려 그건 살아있는 거죠. 그거는 살아있는 거니까, 부부간의 어떤 그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학대 부분에 대한 어떤 이 대상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죽음하고 연결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하. 시끄럽게 애들이 울고 있는 건 살아있는 거니까요. 네. 혹시 그때 글쎄요. 이 부분까지 요구하고 요청한다면 너무 경찰에게 많은 걸 기대하는 걸까요? 한 번쯤은 그 집에 들여다보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아니 부분은? 그러니까 아마 학대 부분 관련돼서 신고가 들어갔으니까 경찰이 출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학대 관련된 거는 조사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아이를 그냥 방치하고 나가가지고 아이가 질식사한 경우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연결을 하기 거기까지는 어렵죠.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경찰이. 최진봉 교수님, 예. 아이 아빠가 일정한 직업이 없었대요. 그런데도 두 사람이 27살 동갑내기예요. 정말 이게 철딱서니가 없다는 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게. 그렇죠. 아니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라고 하면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 거면. 아이를 둘이나 나놓고 아이를 이렇게 내팽개치고서 본인은 게임하고 술 먹고 돌아다닌다? 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우유도 사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된다고 하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지금요 엄청나게 많은 아빠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죽으라고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건 네. 분노를 넘어서 네. 정말 엄청나게 국민들로부는 실망감과 허탈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후 3개월 된 딸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지금
살아있는 자의 고통이랄까요? 지금 3살 된 아들도 걱정이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3살배기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부에 대해서 접근 금지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아하.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동 보호 그 시설로 이제 이동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다 체포되고 지금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이기 아하.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네. 이 아들에 대한 보호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3살 정도면은 정확하게는 인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동생에게 일이 생겼다 내지는 부모님께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여기에 따로 이제 와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인지가 가능한 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라도 내가 내 옆에서 내 친동생이 그렇게 사망하는 그 과정에 내가 있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됐을 때 어느 시점인가 그때도 사실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의 사건에 있어서 사실은 부모가 다 구속이 되고 실형을 살게 되면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핏줄이 키우는 게 낫다. 그래도 부모님이 직접 키우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해서 사실은 선처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교화가 돼서 뉘우치고 정말로 다시 돌아와서 사회로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에 대한 그 케어를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만 정말로 그게 가능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3자가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아이의 복지는 오히려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사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봅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예. 우리 김복준 의원님이 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하면 짐승들도 화를 낸대요. 짐승도 자기 새끼에 대해서는 사랑이 있어요. 애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모들 처벌을 해야 됩니다. 경찰은 지금 입건한 상태고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이라는 특례법상에 아동학대치사죄가 있습니다. 아동을 학대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겠을 때 무기징역 내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하는데요. 이걸로도 입건을 하고 또 3세 아이한테도 마찬가지고 학대 행위를 많이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방임도 학대입니다. 이거는 먹을 것을 안 주고 그래서 아동복지법 위반 등도 뭐 조사를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정말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좋은 것, 그런 건 서로 권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내에게 이런 걸 권했다고 합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1991년에 이제 결혼을 한 부부입니다. 그때 이제 혼인 신고를 했는데요. 아내 같은 경우에 이제 맏며느리예요. 그래서 이제 시댁의 행사를 도맡아서 하면서 이제 가족을 살뜰히 보살폈다라고 하고요. 네. 남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물론 고마워했겠죠. 아내가 이제 굉장히 잘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이 아내의 노력을 좀 당연시 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부 동반 모임을 가서도 아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내가 전업주부였거든요. 전업주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랑의 등골을 빼먹는 거머리 같다라는 말도 하고요. 그리고 아스팔트에 붙은 껌딱지 같다라는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내를 무시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모님에 대해서 무한 사랑을 뿜뿜 내뿜는 김복준 의원님이 보실 때는 이건 상상도 못할 발언이잖아요, 이 발언은. 아니, 이게 아내한테 신랑 등골 빼먹는 거머리, 아스팔트에 붙은 껌딱지. 요즘 말하면 등골 브레이커란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는 아내는 물론이거니와 어느 남한테도 할 수도 없는 할 수 없죠, 얘기. 이거는. 이거는 나 이렇게 또 언어가 굉장히 강한 것도 처음 보네요. 여기 보니까 신랑 등골 빼먹는 거머리, 네. 아스팔트에 붙은 껌딱지 이게 이 아내한테 할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단둘이 부부싸움 하는 과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도 거친 이건- 말도 안 하잖아, 이런 말도. 부부싸움할 때도 이런 얘기는 아니죠. 이거는 그 말하는 순간 그냥 그 즉시 이혼이죠. 그렇죠. 근데 이 아내 이분 너무 착하셔가지고 부부동반 참고, 모임에서, 와. 넘어간 것 같은데. 네. 더더군다나 이 보니까 아까 우리 양재민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장손 집안 맏며느리예요. 장손 집안 맏며느리라면 그 집에 있는 차례라든지 제사, 애경사 이거 전부 다 책임지고 이분 그러겠네요. 혼자서 다 하는 분이에요. 아하. 그러면 이분은 남편으로서 업구댕겨야 돼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남편은 제가 볼 때 이거 딴짓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하하. 예? 이런 아내를 얻으면 업고 다니고 처갓집 말뚝에다가 매일 아침
조석으로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양지민 변호사님 말일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게 더 진짜 아프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 남편이라는 사람 말만 못되게 했습니까 혹시? 그것도 아니고요. 행동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허. 남편이 혼인 기간 중에 이제 다른 여성들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는데요. 2017년경에는 이제 한 특정 여성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이걸 알게 됐나 봐요. 그래서 가정에 충실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라고 해요. 당연히 그건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남편의 이제 말이 가관입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내 등골 그만 빼먹고 제발 돈 벌러 나가라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나도 바람 피우니까 너도 바람 피워라 라고 하면서 나는 너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말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쇼하지 말아라. 입 다물고 살아라. 내 돈으로 사는 주제에 누구 보고 바람을 피운다고 하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부부지간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실감과 우울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쏟아냅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성이 덜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끌 아무런 자격 조건도 없는 사람이고요. 네. 아내가 아무 일도 안 했다고요? 아내가 집안일 얼마나 했습니까? 자기 집안에 시댁에 가서 했던 일들은 왜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눈은 뭐하러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노동력을 돈으로 계산하면요. 본인이 밖에서 벌어오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모욕을 참아가면서 시댁에 충성스럽게 일하고 또 뭐 제사가 이런 것도 다 챙기고 이랬다고 하면요. 그거 딴 사람 시켜서 해봤어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월급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무시를 하고 직장 안 다닌다고 또 전업주가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결혼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결혼 안 했으면 그 여성분 계속 직장 다니셨겠죠. 그런데 결혼해서 시댁 일을 하다가 집안일 하다가 그렇게 일을 그러네요. 못하게 된 건데 그 책임을 모두 다 여성한테 부인한테 다 지우고 본인은 바람 피면서 부인한테 바람 피워라? 이게 무슨 할 소리입니까 대체? 남편의 만행이 왠지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양지민 변호사님. 맞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5월경에요. 남편이 부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까 투자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아내 명의 아파트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아내는 또 이 얘기를 그대로 이제 믿고 남편에게 대출을 받아줍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리고요. 나가서는 생활비도 주지 않고 그냥 아예 연락 두절되듯이 이렇게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인은 사실은 여러 번 이제 연락을 취하기 위해 노력을 했겠죠. 그랬더니 날라온 것이 남편의 이혼 청구 소송 소장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일단 이혼 소장 그 어처구니없는 얘기 하기 전에요, 김복준 의원님. 이 아내분을 보면서 화딱지도 나지만요, 너무 진짜 측은해요. 어떻게까지 남편한테 이렇게 그냥 순정적으로만 살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 시댁에 가서 맏며느리 장손 며느리로서 역할을 다 하면서도 남편이 껌딱지니 무슨 기생충이니 거머리니. 뭐 거머리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참고 살았겠죠. 근데 이 아내분은 아마 이제 그래도 대다수의 아내분들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남편하고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1번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이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타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여성들의 숙명 같은 건데 이거를 그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이제 심지어는 아파트까지 이제 저당 잡혀가지고 대출금 받아 써고 그리고 이혼하자고 요구하는 이 사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입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요? 이 정도는 초울트라 방구예요. 그런데 박준 변호사님, 누가 누구한테 이혼 소송을 제기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적반하장이라고 표현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남편이 아내한테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네.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리나라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이혼 사유를 또 밝혀내야 되는데요. 이혼 사유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내가 10년 전부터 뭐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다른 남자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자신의 월급이 상당히 많은데 그 월급으로도 극도의 사치를 한 것도 모자라서 시아버지가 또 뇌경색으로 입원해 있는데 시아버지를 전혀 돌보지 않고 뭐 병문안도 하지 않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본인이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양재민 변호사님, 어떻게 이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면서 이혼 소송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황당했겠죠. 네. 오히려 본인이 한 행동들을 저렇게 이제 나에게 몰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을 상대로 이제 반소 청구를 했는데요. 남편이 나에게 이제 이혼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 청구를 했잖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이혼하는 거니까 내가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위자료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반소 청구인데 이 아내는 결국 반소 청구를 했습니다. 재판부도 눈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복준 의원님? 아니 눈물보다도 이거 나와 있는 정황이나 증거에 의거해서 네. 재판을 한 거죠. 아하. 했는데 아니 뭐 당연히 눈물 있고 아마 재판장도 욕을 해가면서 판결을 저는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법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남편이 제출한 증거물, 아마 그 증거물로 주장했던 게 아내가 10여 년 전부터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는 모양이에요. 어떤 근거로 했는지. 네. 그 다음에 본인의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월급으로 극도의 사치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이 아내하고 이혼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진 그 시아버지, 자신의 아버지죠. 네. 시아버지 병문안 안 했다, 이제 이런 얘기 등등인데요. 네. 재판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주장하는, 남편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 인정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서로 또 그런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게 혼인 파탄의 어떤 주된 그 원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 남편의 어떤 이혼 청구에 대한 건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양재민 변호사님, 재판부는 아내가 제기했던 반소에 대해서는, 그 반대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가 청구한 반소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이 청구한 건 아예 기각을 했어요. 근데 네. 많은 이혼 소송에서는 사실은 양쪽 당사자가 청구한 것이 일부씩 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둘 다 잘못한 점이 조금씩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청구는 아예 기각하고 부인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잖아요. 그것은 남편이 청구한 것은 아무런 이제 주장의 가치가 없다라고 봤다라고 인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결국에는 재판부는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지연 손해금도 추가로 지급을 하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재판부가 이 준엄하게 잘 판단을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제일 걱정되는 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다른 그런 무기, 흉기보다 더 무서워요. 그냥 가슴을 후벼 팝니다. 이 상처받은 아내분의 마음을 누가 달래줄 수 있고 어디 가서 그 세월 동안 이 자신의 한평생 다 바친 삶 어디 가서 보상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33년 전 기억을 떠올리게 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런데 아직도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경찰이 어제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모 씨를 4번째로 만나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지금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 원래 이 경기 남부청 소속의 프로파일러 3명이 투입되어 있었는데 이 외에도 전국에서 이제 유명하고 실력이 좋은 프로파일러 6명을 추가로 투입해서 총 9명의 프로파일러가 이 씨에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강호순의 심리 분석을 맡아서 자백을 받아냈던 이 공은경 경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강호순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이 2009년이었던가요? 이 여성 10명을 연쇄 살인했던 그런 끔찍한 연쇄 살인마였어요. 그런데 사실 김복준 의원님, 예. 지금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의 수사본부는 사실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 죄를 묻겠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시의 진실을 규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차피 이 사건은 2006년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법정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했던 이유는 그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피해자, 그 다음에 이 자기 자식의 죽음을 지켜봤던 가족들의 어떤 한 같은 거를
풀어주는 거. 그게 사건의 어떻게 보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는 게 예,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계속 붙었었고 결국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요. 네. 지금 아마 3번에 걸쳐서 프로파일러가 그 부산교도소에 가가지고 그 이 씨를 상대로 이제 아마 자백을 받고자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사람이 자백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그 끝까지 아마 그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파일러 공은경 그 경위죠. 네. 여기 뉴스파이터 나오는 김윤희 프로파일러 1년 한기수 후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그 프로파일러 1기생입니다. 역시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님 멋지세요, 진짜. 그쵸? 네, 예. 근데 그 김윤희 프로파일러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정말 그 공은경 프로파일러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아하. 잘한다고 아마 기대해도 좋겠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아하. 여하튼 이 경찰이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거 5차, 7차, 9차 사건 그 DNA가 그것도 여성의 속옷 부분에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건 천지가 개벽에도 범은 맞습니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자백을 끝까지 받고자 하는 거는요. 네. 나머지 연관된 범죄에 대한 것도 드러내는 한편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네. 억울하게 그 희생당한 피해자와 네. 그 유가족에게 그 어떻게 보면 그 원망할 대상, 미워할 대상이라도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집중적으로 붙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뭐 추가 목격자 그 7차 사건 때 그 버스 네네. 안내원 하셨던 엄모 씨, 네. 그분은 이제 접촉이 된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러네요. 네. 그분을 대상으로도 지금 조사를 하는 것 같고, 네. 사실은 이 사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수의 목격자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찾아가지고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요, 지금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20년 넘게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1급 모범수로서 살고 있대요. 그런데요, 이런 지금 부산교도소에 복역하게 된 이유는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혐의가 아닌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수감 중이에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당시에 이 씨는 결혼까지 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처제가 있다는 건 결혼한 상태니까. 그런데 가정 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내가 집을 나갈 정도였는데 예. 처가하고의 관계는 원만했다는 주변인 진술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무가스러운 부분이에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맞았는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 아내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더라도 웬만해서는 처가댁에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걱정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다 정말 못 참겠으면 이제 얘기하거나 수사 당국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지만 네. 뭐 한두 번 가정폭력이 있으면 그걸 다 얘기하고 이러면 도리어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고 처가 식구들이 걱정하니까 얘기 안 맞아요.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처가집에서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네. 처가 식구들은 당연히 이제 그 딸이 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 사유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이용했다는 게 문제라고 보여져요. 이게 아하. 처제를 유인하는 방법을 보면 1994년 1월 13일 날 토스터기를 가져와라. 이래서 네. 처제를 부른 거 아닙니까, 집으로? 네. 아내는 가정폭력 시달리다 나간 나간 상태였고.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음료수를, 수면제 탄 음료수를 줬는데 본인이 처제가 약속이 있어 나가야 된다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성폭행을 한 거 아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성폭행할 목적을 가지고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준 거고 네. 또 나가려고 하니까 성폭행하고 신고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이제 살해까지 해서 아하. 이게 범행 수법을 보면 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결국 수법 자체가 옷이나 스타킹으로 손발을 묶어서 또 사체를 훼손해 가지고 버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씨라는 사람이 네. 이런 성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처제를 불러가지고 성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네. 그 전에 이전 사건과의 연관성을 전혀 관계없다라고 이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DNA가 나온 것이 네.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그렇죠. 연관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님, 당시에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 때 수사를 맡았던 형사의 얘기를 통해서 보면 네. 당시에 이 씨의 행동이 너무너무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는데 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유력한 증거가 그 당일 범행 전날에 이 전화해서 처제를 불렀던 네. 여러 가지 진술이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경찰에서 또 부인하다가 검찰에 가서 또 일부 자백하기도 하는데 네. 또 자백해서 다시는 또 이해합니다. 허위 자백을 했다.
고문에 못 견뎌서. 네. 그래서 계속 부인했다가 자백했다가 이 사건 1심부터 3심까지 가면서 법원에 갔을 때도 계속 그 고문 끝에 자백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씨 같은 경우는 이 30년 이전 이때 사건에서도 이렇게 자백을 잘 안 하고 부인했는 걸 봤을 때 네. 지금 이 사건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뻔뻔한 두 얼굴을 가진 그 행동이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요. 김기혁 아나운서. 앞서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 그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면서요. 다음 날.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처제를 살해하고 난 뒤에 이 씨의 철저한 성격을 알 수 있는 게요. 현장 감식에서 가까스로 경찰들도 이 화장실 문고리와 세탁기 밑에 장판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검출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 굉장히 열심히 치우고 철두철미하게 이 현장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건데 네. 그 다음 날 행동을 보면 더욱더 기함을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처제를 살해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장인어른을 찾아갑니다. 허허. 처갓집으로 간 거예요. 네. 처갓집으로 가서 아무렇지 않게 장인어른에게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세상에. 하면서 물어왔다는 겁니다. 어허. 굉장히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딸을 죽여놓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네. 그런 식으로 굴 만큼 뻔뻔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처가에서는 딸이 들어오지 않자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까지 같이 찾아갔다. 뭐 이런 식의 행동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진짜 악마라는 표현을 이럴 때 써야 될 것 같아요. 뻔뻔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런 행동까지 했습니다. 이 씨를 기억하는 마을 주민들 어떤 얘기를 해줄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버지하고 가끔 만나고 그랬었는데 애들은 착한 것 같더라고. 착했어,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얘기도 듣고 그런 얘기죠. 착하고 인사성만 싹싹해요 그래. 뭘 마음도 좋고 뭐든지 저기 어른들한테 그냥 깍듯이 하고 어디 가세요 어디 갔다 오셔야 그래. 이게 착한 거지. 참 좋아야 애가 마음이 착해. 지 엄마 아버지도 착하고. 근데 어찌다 그렇게 됐는지 몰라.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오싹하고 분노까지 치미는 게요. 이 잔혹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네. 주변 사람들한테는 세상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가장 단적으로 잘 표현하는 게 일본의 범죄학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뭘까요?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양복을 입은 뱀이라고 그래요. 양복을 입은 뱀. 네. 우리 이웃에서 어른들한테 깍듯이 예의를 지키고 모두에게 친절했던 그 청년이 어느 날 연쇄살인범이 돼가지고 신문 지상에 나오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이 연살인범, 이른바 얘기하는 사이코패스가 다 범죄자는 아니지만요. 네. 그들의 어떤 그 전형적인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중성이라는 건 교활함에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그 교활함을 가지고 위장을 해서 범행을 저지르니까 발견이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어떤 그 크게 특징을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하라면 그 교활함에서 나오는 그 이중성과 네. 그다음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 이 두 가지 정도거든요. 아하. 역시 뭐 그 이 씨도 그런 가면을 쓰고 이웃들한테는 아주 착한 청년 그 싹싹한 그 아들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하고 댕긴 짓은 연살인범이었던 겁니다. 그러네요. 정말 더욱 오싹합니다.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 사건은 2006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데 왜 끝까지 부인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굳이 이제 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다는 이제 사실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강제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혐의를 밝혀서 처벌을 받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다가 끝날 것이다라고 이제 본인은 예상을 하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교도소에서 사실은 아무런 문제도 잘 일으키지 않고 1급 모범수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 가석방에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사회에 나가서 본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없었던 일처럼 이렇게 살 것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자백을 해서 이거의 진범이 밝혀지고 혹시나 본인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이런 위험들을 사실 무릅쓸 필요가 없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양지민 변호사님 설명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면요, 실제로 이 씨가 출소 이후의 삶을 그리고 있다면서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무기징역으로 지금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네. 바깥 세상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지면서 본인이 나갈 수 있다는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일화가요, 2016년에 이 한 스님이 이 교도소를 찾아가서 이 씨와 만났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굉장히 2016년이면은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한창이어서 그러네요, 네. 촛불 집회가 막 일어나던 때였는데 네. 특히나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이것저것 물어봤다고 해요. 네. 밖에 분위기가 어떻냐, 뭐 정말로 어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냐 이런 질문도 하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스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나가면 좀 도와주세요. 어허. 교도소에서 나가게 되면은 주소지를 둘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집에 제 주민 등록을 등록할 수 있는 그 주소를 좀 올려놓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씨는 현재 무기징역 복역 중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앞서 양지민 변호사님 말씀처럼 가석방을 지금 내심 노리고 있다는 얘기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목이.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혹시라도 치밀함, 자신의 범행까지도 숨기는 치밀함과 뻔뻔함 가진 이 씨라면 혹시라도 네. 나갔을 때 자기 벌어먹고 살 거나 뭔가 경제적인 버팀목 마련해 놨을까요? 그럴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라고 한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씨가 화성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렇죠. 청주로 이사하기 전까지. 네. 그리고 본가는 아직도 화성에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화성 같은 경우에는 동탄이라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네. 화성군 동탄면이 개발이 되면서 동탄 신도시가 그렇죠. 1기가 들어왔고 지금 2기가 개발돼서 한참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하.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980년대 말만 해도 네. 평당 약 1,000원 정도 했어요. 평당. 네. 근데 지금 뭐 보통 땅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합니다. 대박 사건. 그 엄청나게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아마 이제 이 본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네. 왜냐하면 이게 화성군 태안읍 근처에서 사건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 씨가 사는 곳은 원래 본가인 진안군이에요. 아하. 그 지역도 동탄면과 가깝기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랐을 많이 가능성이 올랐어요? 있다. 아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박지훈 네. 변호사님, 일대가 땅값이 많이 올랐지만 이 씨의 집이 땅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상당히 땅이 좀 있는 것으로 좀 그래요?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도에 100평 정도의 땅을 매각해가지고 아마 그 정도에 그때 한 5, 6억 내지 지금 시세로만 7, 8억이 넘는다 그러고요. 또 2014년도에는 다른 토지 한 200평을 매각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도 이제 그 인근에 또 땅을 또 구입했다고 하기 때문에 개발이 또 된 땅이라 그러면 지금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가치로 보면 한 100억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인의 추정이긴 추측입니다. 합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이런 것까지 알려지기가 더 우습해요. 지금 자기의 출소 삶까지 네. 지금 그림을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그런 포각성을 감추고 25년째 모범수로 복역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제나 저제나 아마 그 자격증도 많이 따고 또 각종 무슨 대회 나가서 상도 많이 탔어요. 뭐 가구장인으로 불린다면서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조만간 나갈 것을 머릿속에 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사람의 입으로 본인의 이 범행을 자백할 확률은 거의 없죠. 근데 네. 저는 이 사람이 나와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나와서 안 되는 이유는요. 네. 연살인범은 나오면 또 연살인해요. 그게 연살인범이거든요. 왜? 삶 자체가 그들의 어떤 그 삶의 목적 자체가 사람을 희생시킴으로써
어떤 쾌락을 느끼는 그 부류들이거든요. 어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악마 같은 사람들인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끝까지 철저히 밝혀야 된다. 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이 사람을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입을 열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그 난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사람의 그 지금 나가고자 하는 열망을 꺾어야 돼요. 하하. 너는 이제 나갈 수 없다는 거를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네. 너는 절대 이제 무기 감형 받아서 가석방 못해. 네. 이거 심어줘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아마 이 구속이 된 게 25년 전이니까 DNA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아하. DNA가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정확도가 99.99999 16자리까지다. 16자리까지 맞아요? 네, 9999 16자리까지. 네. 그 다음에 지구상에 유일하게 너 하나다, 그거는. 이런 인식을 명백히 좀 심어주고요. 아하.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감정에 호소하고 싶은 거는 지금이라도 본인이 억울하게 희생시킨 피해자들, 그들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맞네요. 예,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네. 이 사람으로부터 자백을 받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실제로 경찰도 고심하는데요. 양진 변호사님,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만약에 신상 공개가 어렵다면 25년 전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는 신상 공개할 수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처제살인 사건도 굉장히 극악무도한 범죄였기 때문에 그걸로 신상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시선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신상 공개하는 거는 관할 지방 경찰청이 이제 신상 공개 위원회를 이제 소집을 해서 판단을 거쳐야만 이제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그 당시에는 신상 공개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법제화가 되지 않았던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 관할 경찰청이 충북 경찰청인데 충북 경찰청에서 뭐라 그러냐면 당시 수사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 계획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처제살인 사건으로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뭔가 DNA는 모두 이 씨를 지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입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고심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뉴스파이트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 수십 년 전에요. 이 휴대전화 광고에 이런 카피가 나오죠. 짜장면 시키신 분!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게 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뜯어봤습니다. 지금 아마 검찰차 안에 있으셨어요? 어머니 있으셨어요? 안에 나이든 여자분 있었어요? 나이든 어린 여자분. 다른 여자? 어린 여자분. 돈은 누가 줬어요? 돈은? 아들이 돈은 줬어요? 돈은 누가 줬어요? 여자 몇 명? 젊은 사람 하나, 중년 하나? 사람 하나요? 젊은 남자도 있었어요? 젊은 아들은? 아들은 안 보였어요? 지금 혹시 양지민 변호사님 저 오토바이 타신 분 유명인이에요? 왜 기자들이 달라붙었어요? 유명인이시라기보다는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는 장소를 목격하고 오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질문들을 한 건데 이게 지난 2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죠. 무려 11시간 동안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라는 것이 이제 외부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네. 저 배달하시는 분이 그 자택에 직접 들어가서 짜장면을 배달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기자분들이 몰려가서 이제 누가 있었냐, 돈은 누가 줬냐라고 이제 세세하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 이제 음식 배달하신 분이 이제 들어갔다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저 아파트는 출입구가 적어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요. 저 중국 음식 짜장면을 배달한 게 저 건물 안에 들어간 게 이제 포착이 되면서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후폭풍이 일어났대요. 대체 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중 짜장면 시켜 먹었다 이러면서
진보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짜장면 논란이 일었다고 합니다. 김경아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글에 이어서 많은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면서 그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네. 그 실제로 달린 댓글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네. 현직 장관 집에 쳐들어가 짜장면을 시켜 먹으며 장관 가족과 정권을 능멸했다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아무리 짜장면이 좋아도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길이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영화 그 해바라기 속에서 김래원 씨의 대사를 좀 패러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짜장면을 시켜 먹어야 속이 후련했냐? 네. 아, 맞아. 이 대사. 요 대사 기억나요? 예, 기억하시죠? 아. 이렇게 패러디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패러디 댓글뿐만 아니라요. 박진 네. 변호사 패러디 사진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많은 사진들 또 패러디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짜장면 압수수색 떡검 반점이라는 철가방이죠. 이게 지금 네. 나오고 있는데요. 떡검이라는 거는 뭐 떡값을 받아 먹는 좀 나오고 있는데 검찰을 좀 조소하는 표현입니다. 아, 그런 2008년도 사건, 네네. 예, 삼성 그 관련된 특검에서 나왔던 그 표창장 검증 전문서이네. 맞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 배달 앱을 통해서 네. 검찰청에 직접 짜장면을 시켜줍니다. 아, 진짜요? 집에서 먹지 말고 아. 회사에서 배고프면 거기서 먹어라. 아, 이런 식으로 진짜 조롱하네요, 좀 진짜. 조롱하는 내용의 그 누리꾼들의 또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 김기현 아나운서 잘 살려줬지만 그렇게 짜장면을 시켜 먹어야 속이 후련했냐? 아니 근데 검찰도 짜장면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압수수색 하면서. 어떻습니까, 김복진 의원님?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거기 가서 식사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우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요? 시간이 11시간입니다. 아하. 식사 때가 포함되어 있는 11시간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11시간 동안 했다는 거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네. 아마 그 시간이 지연된 이유는 그거 같아요. 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압수 대상과 그 범위를 명확하게 지목하도록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아마 최초에 검찰이 들고 갔던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 대상과 이 범위가 좀 불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검찰은 꼭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 멈춘 상태에서 급하게 거기 갔던 수사관이 다시 그 법원에 가서 검찰이 좋긴 좋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받을 수 있다니까 영장을 경찰이 굉장히 부러워할 거예요. 네. 그 바로바로 거기서 2번에 걸쳐서 왔다 갔다 법원을 하면서 검사 도장만 찍으면 되니까요. 받아가지고 와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11시간이 걸린 것 같고 아하. 그런데 그 사이에 식사 때가 포함이 된 건데 자 이거 검찰에서는 그 수사진에서는 그냥 식사 안 하고 계속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 가족들이 보는 데서 해야 되거든요. 입회하에.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 당신들이 그럼 우리가 밥 먹는 사이에 당신들이 그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차피 가족들 입회를 시키는 목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아마 진행하는 식으로 갔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짜장면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 이게 그래요? 한식을 시켜 먹었다고 그래요. 한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그 팩트를 알고 네. 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대금은 또 이런 것까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식사 대금은 압수수색팀이 별도로 지불했대요. 예, 예. 여기가 조국 장관 집이니까 좀 내시죠. 이렇게 절대 안 했답니다. 그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압수수색 시간 11시간 이례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11시간만 보면 이례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서 일반 자택에 들어가서 가정집에 들어가서 11시간까지 압수수색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2-3시간 정도 하면 왜냐면 가서 볼 게 뭐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나 이런 데면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고 아하. 컴퓨터도 많이 압수해야 네네. 되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11시간 압수수색이 긴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도 해명을 했어요. 네. 해명한 이유가 아까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첫째는 이제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족들이 변호사 올 때까지는 뭐 멈춰달라고 요청을 했고 네. 그래서 변호사가 오는 시간이 있었기도 기다렸고 두 번째는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이나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가져갔던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더 보려고 하다 보니 검찰이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을 발급하는 과정에 네. 시간이 걸렸고 뭐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일부러 시간 끈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근데 네. 아까 한식이라고 정정해 주셨고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뭐 가족이 요청해서 한 거지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네.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1시간 걸린 거에 대해서 검찰이 또 해명까지 했다면서요? 양진민 변호사님. 그러니까 해명을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변호인 입회라는 거는 이제 피의자, 그러니까 어쨌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이제 방어권 차원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허용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이제 기다려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제 기다려준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압수수색 영장 저렇게 발부를 계속해서 주차례 받고 변호인 기다리고 뭐 식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빨리 끝날 수도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교롭게 이제 11시간이 됐는데 그 11시간이라는 팩트 자체만 보고 이제 의견들이 나뉘는 그런 것 것으로 같아요.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11시간 조국 장관 집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 훈수를 던진 인물이 있답니다. 대체 누군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네.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봐요.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이 반반쯤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0%예요. 발부될 확률이. 네. 근데 50% 있다고 봐요.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이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70군데 가깝게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이 수사 결과밖에 못 냈다 하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 과정도 잘못됐고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패죠. 패죠. 예. 명백하게 이거는. 지금 김복준 의원님, 유시민 네. 이사장 말 중에 영장 기각되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기각되면 검찰 책임져라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기본적으로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지 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를 가지고 저 책임을 논하기는 어렵죠. 다만 이제 이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거는 영장도 발부되지 않을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력이 그렇게 요란을 떨었느냐 하는 비난은 있을 수 있겠죠. 아하.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밖에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에 이 피로 누적으로 인한 뭐 감기 등으로 인해서 링거를 맞으러 병원에 찾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건강이 조금 뭐 안 좋은 상태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이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간부들에게 엄중함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언론 제목에는 뭐 링거톤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이게 뭐 적절하게 이런 제목을 붙이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링거투혼 그만큼 계속해서 지금 검찰도 앞만 보고 쉬지 않고 달려왔다는 그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님, 네. 링거투혼 어쨌든 피로 누적이에요. 그렇죠. 예. 심적 부담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최종적인 판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은 정경심 교수의 소환 여부 곧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요. 특수수사의 종착점은 결국은 구속이거든요. 아하. 압수수색 그리고 압수물 분석, 참고인 조사 그리고 피의자 신문한 네. 다음에 피의자의 구속 그것까지 진행을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23일 날 조국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과연 어떤 다음 액션이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